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목요일인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이 일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상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한 차례 더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의 경우 최장 열흘까지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그러니까 사흘간 국회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시한을 지정했습니다.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강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와 함께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청보고서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안 후보자와 권 후보자 인청보고서 요청 기한이 오는 26일까지라는 점과 인사청문회법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24일로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번 주 장관직에 임명될 전망입니다. 네, 계엄 옹호 논란으로 사과까지 했던 강준욱 비서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강 비서관이 사죄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강 대변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 진영 인사의 추천을 거쳐 강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낸 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란 취지의 의견도 책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사퇴론이 일었고 결국 강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보수계 인사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가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모른다고 답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도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도 출석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자리인데요. 최동석 처장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청문회를 보지 못해 논란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보지 않는 데다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 청문회 내용을 챙기지 못했다는 게 최 처장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최 처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했습니다. 또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글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검증 기준인 7대 원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공직에 나서기 전의 일이었고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여당은 엄호, 야당은 낙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선 부처장관을 상대로 한 예산 삭감 갑질 논란을 두고 과거 일을 하면서 강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의 훅에 대해선 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두둔했습니다. 문 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과 다르고 사적인 심부름도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예.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직장 상하 관계와 다르단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강득구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건 여론을 무시한 인사참사라며 공세고삐를 죄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태를 정당화했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적인 상식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앞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채택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각 상임위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측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SNS에 2020년 7월 최 처장이 언론기구에서 이같이 주장한 걸 두고 근거가 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답하라고 적었습니다. 최 처장은 당시 언론기구에서 많은 이들이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자기 눈에는 직감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많은 비가 쏟아졌던 충청권에서도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무너졌던 제방을 다시 쌓고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보수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굴착기 한 대가 하천에 들어가 바닥에 쌓인 흙을 계속해서 퍼냅니다. 인근 제방이 유실되면서 하천으로 쏟아진 토사를 빼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 다른 현장에선 훼손된 하천 제방을 다시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흙을 마대자루에 담아 한쪽에 쌓아놓습니다. 제방 복구 작업 현장엔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제방이 유실되면 하천 옆 도로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며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통행하는 차들이 많아 복구가 늦어질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도로가 붕괴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자나 이 인근 주민들이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는데 수해로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주택 안에선 물에 젖은 집기류를 꺼내 말립니다. 침수 피해를 본 농촌마을 곳곳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손길에 조금씩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침수 피해를 본 일부 농가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애호박이 흙을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선 정확한 피해 산정이 이루어지고 비닐하우스 바닥이 다 마른 다음에야 복구에 나설 수 있다 보니 당장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주간 이거 상태를 보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질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라야지.
이번 수해로 곳곳에 큰 상처를 남긴 만큼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경남 산청은 나흘째 복구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특보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방과 경찰, 복구에 투입된 지원 인력이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마당한 깊숙한 곳까지 토사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중장비가 연신 움직이면서 흙더미와 쓰레기가 돼버린 가재 도구를 드러냅니다.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집 안쪽에 들어찬 진흙은 봉사활동에 나선 공무원들이 일일이 삽으로 정리합니다. 무더위에 지치기도 하지만 이재민 생활을 하는 주민들 생각에 힘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계신 곳이라 생각하고 복구에 임하고 있고 정말 힘들고 근데 터전을 잃으신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실종자 수색도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위로 뒤덮인 골짜기를 따라 또 하천을 줄지어 걸으며 꼼꼼히 살핍니다. 수색에는 500명 넘는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찜통더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 하천에서 일일이 바닥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실종자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4일째 지금 저희들이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경찰은 실종자 가족의 마음으로 지금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직원들 교대로 쉬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산청. 무더위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경찰과 소방, 또 봉사자들의 노력에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호우 피해 전통시장 영업 재개를 위한 시설 복구 지원 방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점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나고 금리는 1.4%로 더 낮아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집중호우 당시 관내를 벗어나 강원도 홍천의 야유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 시장은 자신의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재난 대비 비상 근무에 임했던 구리시 직원들과 시민께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서와 이동 기록 조작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사건 은폐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네,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올해 초 국내 비행 훈련 중에 무인기를 잃어버렸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와 방첩사가 군용차에 GPS 장치를 장착해 달리는 등 이동 기록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당장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추가 조사할 방침인데요. 차근히 외환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한 데 이어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장 등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일선 마포소방서와 중부소방서 등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중입니다. 특검은 필요한 건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첩사가 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경위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 침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죠. 오늘 김계환 사령관의 구속 심사가 있었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7월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은 오늘 심사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부분을 인정했는데요.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경로를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법원과 국회에서 일관되게 밝혀왔지만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소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자신의 하나로 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이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기소의 배경이 된 범죄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며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집사 김혜성 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 윤재현 씨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기업인에 대해서도 연이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윤영호 전 실기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윤 씨 소환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오늘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윤재현 씨는 IMS 모빌리티가 184억 원 규모 투자를 받고 지분 매각을 통해 46억 원을 챙길 당시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였습니다. 윤 씨는 집사 김혜성 씨 지인인데다 이노베스트 코리아 사내이사로 김 씨 배우자가 등재돼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는데요. 출석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특검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 가운데 내일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 우리캐피탈 관계자를, 모레는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 관계자를 소환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 역시 최근 출국 금지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서 건진법사 의혹 핵심 인물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특검은 오전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전 씨는 물건을 받은 건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수주 청탁 관련해서는 어제 벌였던 한국수출입은행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의 주요 인물 소환 전망도 전해주시죠. 오늘 예정돼 있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금융로비 의혹 등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소환은 본인의 연기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변호인이 휴가를 가서 오는 29일 출석하게 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의 출석 강행 등 압박으로 부득이 내일 출석하겠다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구속심사 도중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서 발부된 구인 영장을 기한 만료로 반환하고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신속히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에이펙 관련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오늘까지 특검 측 연락을 받지 않고 귀국과 출석일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인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최장 15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조금 전에 날씨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남양주, 하남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겁니다. 예, 보다 자세한 날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총격해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거부해서 서류 심사만 이루어졌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서류 심사만 이뤄졌는데 출석을 거부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를 여러 발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 며느리의 지인까지 모인 자리였고 고성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년 전쯤 전처와 이혼하고 아들과는 주기적으로 왕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났던 조 씨는 2시간 반 만에 서울 방배동에서 긴급 체포되는데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총신 11정과 산탄 86발 등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체포 뒤 경찰에 서울 쌍문동에 있는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해 이웃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방화 예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동기를 조사하고 총기와 폭발물을 만든 경위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부모와 아내, 2딸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데다 피해자들이 일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며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7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소비 쿠폰의 부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첫날 자정까지 집계된 신청자만 698만 명, 전체 대상자의 13.8%에 달했습니다. 지급된 액수는 모두 1조 2,722억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535만 명으로 77%에 달했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쿠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이틀째에는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곳은 행안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판매 없이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등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제한되고 게시물 삭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억 명이 넘는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동해안에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휴가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버스터미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합실이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오늘부터 속초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고속버스 타고 2박 3일 동안 호캉스 갔다 오기로 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올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발 예정일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꼽은 응답자가 2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휴가지로는 국내 여행이 78.8%, 해외여행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8월 초에 여수 여행 계획하고 있고 고속버스랑 기차 이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행지 중에는 동해안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관측됐는데 선호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 철도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책 기간 모두 1억 명 이상,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1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는 휴가지 방향으로 다음 달 2일이 가장 막히고 기경 방향으로 다음 달 3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반 국도 8개 구간을 개통하고 교통 혼잡 예상 구간을 219개 구간으로 확대합니다. 버스, 철도 등의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4만 4천 회 이상 늘리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 앱도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위치 기반으로 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든지 SOS 긴급전화도 이제 본인이 있는 위치를 베이스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아울러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할 때는 교통 질서를 준수하고 출발 전과 이동 중에도 교통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오는 25일 미 재무장관 그리고 USTR 대표와 2+2 통상협상에 나섭니다. 구 부총리는 산업장관과 외교장관도 별도의 회담을 하는 등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치밀한 계획을 짜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취임 이틀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긴급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다음 달 1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미 협상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협상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지난 4월 말 회의 이후 석 달 만에 2+2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모든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주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1일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에는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 협상과는 별도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격인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과 접촉하며 미국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통상당국은 현재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쿼터 확대 등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높은 압력을 받고 있어 전략 마련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제 사과를 했고 또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현재 생각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좀 덮고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 비상계엄 관련된 저서는 3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겁니다. 다소 이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이 있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적 인식과 생각을 물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국민 통합을 중요한 어떤 이 목표로 내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러니까 내란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은 처벌대로 분명히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진영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런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쪽 진영에서 그런 입장을 가졌던 분이 국민통합비서관의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과거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내란을 비유하는 과정에서 5.18에 대해서 또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거나 또 과거 일제 일본과 관련된 여러 발언들은 사실상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던 거죠.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 통합의 이 내용, 과연 어떤 통합을 얘기할 수 있을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또 의원들이 또 그런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고 사직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 없다고 하면서도 강유정 대변인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한 예상 외의 문제였다고 했거든요. 3월에 책이 나왔는데 이게 검증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검증 기능 제대로 작동 안 한 거죠. 근데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 시스템에 완벽하지 않았다, 휴원 에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좀 이해가 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한번 스캔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전신 이제 건강 검진할 때 몸에 스캔을 하듯이 그 사람 과거를 다 스캔을 하는 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그 책조차 제대로 들춰보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인사 시스템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성매매라든가 또는 이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국민적 상식을 좀 벗어나는 그런 발언을 하셨었고 지금 실정법으로 지금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을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이제 지명을 해서 뭐 불과 일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긴 하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이나 근무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그 박원숙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기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후보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를 안 봐서 모른다.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일단 이 과거 그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사건은 이제 그때 그런 주장과 인식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아마 그때는 그게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었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적절했죠. 뭐 이 개인의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발언을 문제로 해서 지금 인사혁신처장의 자격 적격을 묻는 것은 뭐 거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근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입장을 야당에서 물을 때 이제 안 봐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마 임명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 본인이 인사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장의 발탁대리라는 것을 뭐 미처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였나 싶지 않고요. 뭐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뭐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정도의 발언으로 이 사안을 넘어가기는 어렵죠. 어쨌든 뭐 주요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되지만 인사혁신처는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하는 핵심적 역할을 또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단지 그 당시에 TV나 뭐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모른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더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여가위에서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최종 이제 보고서죠. 그 보고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결하지 않았죠. 여야 합의가 되면은 청문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실을 보내는데 아직 안 보내고 있으니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 내로 만약 보내지 않으면은 그냥 임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된 이제 보고서가 안 오면은 10일 뒤에는 강행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지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대부분이 의뢰 입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너무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이제 갑질이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됐었고 또 그게 부하 직원에게 그러니까 보좌 직원에만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병원 의료진에게 그런 갑질을 해서 의료진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요. 또는 또 민주당 정권이 이제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무위원회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도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민원을 받아주지 않자 그 이제 여가부에 있는 기조실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 해당 부서의 사업도 아닙니다. 기조실에 있는 예산 2억 5천만 원을 징벌적으로 삭감한다라고 이름까지 박아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었죠. 그런 식으로 장관에게조차 갑질을 할 정도면은 이건 이제 상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 을을 위한 중앙 부처인 여가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스스로 을에 대한 약자를 위한 동행을 하겠다고 했던 그 발언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취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가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모레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바로 임명하는 겁니까? 일단 뭐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24일까지는 기다릴 텐데
법정 기한은 10일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부 요청을 24일까지로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기다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2일 기한을 다 사용해서 송부 요청을 했다면 최근에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어찌 됐든 뭐 인사청문 당시에도 그렇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있었고 뭐 본인도 사과했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이제 추후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 그와 함께 같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가 일고는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보고 향후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것이 공직 수행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전문성이라든가 적격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로서 책임은 어쨌든 인사권자가 지는 거니까요. 이후 직무 수행을 통해서 평가받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 그리고 자진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내가 여기 직장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 국민적인 상식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대등한 관계다. 강선우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변기를 수리해줬다면 인정해준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굉장히 국민 상식 수준에 맞지 않는 해명을 좀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좀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것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좀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모 의원님이 갑질은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갑질이나 범죄 행위도 다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럼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궁지에 지금 몰려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동지적 갑질이라고 하면서 뭔가 갑질의 어떤 수위를 동지적 관계에서는 갑질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여가부 장관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가 될까요? 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을 하고 살아도 인성이 좋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면은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상대적으로 훨씬 다수인 의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주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를 강화한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되면 의뢰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을 신뢰한 링컨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문진석 수석의 오늘 발언이 하루 종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갑질을 옹호한다거나 강선우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평가하고 그걸 두둔하고자 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해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에는 좀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적절했습니다. 저도 그런 인식에 기반한 말씀이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소영 의원도 그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문제고요. 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더 고개 숙이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원들 역시도 이 초반 인사, 이 초대 내각 인사의 중요성 때문에 특히 이미 그 교육부 장관은 제명 철회를 했고 또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등의 몇 차례 이제 곡절을 겪은 다음이라서 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인사를 가능하면 이제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좌진들은 흔쾌히 수용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문제가 이 보좌진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될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저는 설명 전체의 내용의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의원들께서도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은 필요하지만 오해될 내용들로 너무 구구절절 변명하는 취지의 설명은 좀 자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저도 보태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랜트 장군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분에게 신임을 줬다라고 링컨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비유가 은근히 링컨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급으로 좀 올려서 얘기한 그 비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지금 미국 이제 근현대사에서 가졌던 영향은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취임해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링컨과 비유를 하면서 칭송한 것은 너무 낯뜨거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비유 자체가 불과 200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상황인데 200년 전에 근대화도 과정에 거치고 있는 그런 미국과 비교를 할 만큼 그렇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전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때는 다 정승들이 첩을 다 두고 있던 시절입니다. 첩을 10명씩 두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 그런 것과 비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문제 없다. 만약에 국무위원이 그렇게 첩을 두고 있는 그런 국무원이 있다면 비교를 해서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도 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지 비교 자체가 왠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어제 그 문재인 정권 당시 여가부 장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2021년도 여가부 국정감사 녹취가 준비됐습니다.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한 개 차이로 4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줄었다고 아니, 숫자에 하기는 변경이 어렵고. 있는데 그게 왜 숫자에 변경이 없다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2022년도 여가부 예산 심사 자료를 보면은 이제 강 후보자와 여가부의 신경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은 강선우 의원이 장관 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기관 운영 기본 경비 8억 3,7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을 삭감해서 5억 8,600만 원만 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정영애 장관이 SNS 글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어떤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불관계의 문제로 같이 싸잡아서 비판할 문제인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과의 관계는 가불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정부 이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다소 이 국회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그 주 입장을 수용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위에 기반해서 모든 걸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비판을 하고 문제를 삼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에게는 사실 공개된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적 입장을 묻고 다시 불러서 설득하고 논의하고 가능성을 찾아보고 하면 될 일을 저렇게 문제 제기한 후에 그걸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면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당시의 상황이 정영애 장관과 강선우 의원이 꼭 저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논의 과정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어떤 의원과 이 장관과의 관계로 통상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저 사안만 하나를 부각시켜서 지금 관계되는 이 사안과 연루시킨 갑질을 일상화했던 의원 이렇게 규정할 문제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뭐 어떤 입장을 지금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정은 아닙니다만 추후에라도 정영애 장관이 당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적절성을 고려하면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새겨보고 정영애 장관에 대한 어떤 개별적 별도의 조치는 좀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 여가부 장관 당시에 전영희 여가부 장관하고요.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화여대 동문입니다. 동문인데 20년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감사위원으로서 국무위원에게 뭔가 이제 질문을 하고 따질 수 있긴 하지만은 저렇게 대학 선배, 한참 선배 20년 선배이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분을 저렇게 몰아가면서 질의하는 거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 하나의 사례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않죠. 지금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좌진 갑질한 게 이미 쟁점화되고 있고 병원에서도 갑질한 게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에게조차도 갑질을 했다는 게 지금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저분의 인성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저기서 징벌적 삭감 필요라고 해서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한 20년 정도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징벌적 저런 단어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삭감을 요청할 때는 이러이러함으로 삭감 필요라고 딱 그렇게 아주 담백하게 씁니다. 저렇게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걸 보면은 본인이 요청했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을 했다. 삭감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에 대해서 박상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그런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정영애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청문위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건 아니고 지인과의 단톡방에 글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서 이제 뭐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더라고요. 박상혁 수석의 얘기도 그렇고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관과 의원 간의 어떤 대화 또 문제 제기 관련해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금 이 국면에서 갑질로 표현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내심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처럼 까마득한 후배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이 국무위원 간에는 늘 있을 수 있는 어떤 언쟁이고 논쟁의 수준입니다. 그게 다만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부적절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갑질 논란에 같이 묶어서 비판하는 것이 장관을 했던 분으로서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편에 강선우 의원이 당시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장관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갑을관계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보좌관과 의원과의 관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당대회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전한길 씨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전한길 씨를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윤리감사를 서울시장에서 입당 관련해서 과거 발언들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알려진 그 강사 활동명이 전한길인 거고 실제 본명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6월 9일 날
6월 9일 날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환계라는 이름이 많이 본명을 하다 보니까 당에서는 입당한 사실을 모르고 예, 물 한 잔 드시죠. 죄송합니다. 예, 대신 이준우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다양성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도저히 수습 불가의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환기 씨의 문제는 지금 다양성 문제로 그렇게 안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사실상 보수의 이 본류를 자처하고 본인이 대표가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다양성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수는 침묵하고 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 그 내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도대체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의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스팔트 보수 구구 층의 지지를 통해서 그나마 당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미래다, 보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해체하는 어떤 수순으로 가는 최악의 전당대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방금 다양성을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반미와 그다음에 친북, 친중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석사,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과거에 이제 북한 정권을 세울 때 친일 척결을 남한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정통성은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다라고 쓴 사람이에요. 논문 학위를. 그런 사람까지도 수용해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까지도 다양성으로 포용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지금 친한계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쯤 출마 여부를 결단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 이제 25일이 후보자 등록 공고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번 주 주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일단 조경태 의원이 이제 친한계를 대표해서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드랍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를 이제 나눠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한동훈계는 좀 소수 열성적인 소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수표를 조경태, 한동훈 둘이 나눠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나올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 친한계 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주로 이유를 들면서 이번에는 나가지 말고 한번 쉬어서 좀 숙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나오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행보라든가 또는 이제 조기 대선까지 이루어진 과정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문제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지금 쇄신을 통해서 미래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우리 스스로가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 이제 탄핵이라든가 계엄에 대한 프레임에 또 빠져드는 그런 다시 과거로 돌아간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정당이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계속해서 지적해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는 9월에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를 시점으로 잡고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8월 20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에서 이 갈등을 일단 봉합하면서 계속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환길 씨 입당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면 보수 정통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문제를 비판하는 분들이 도저히 당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당장에 뭐 이 당이 해체되거나 뭐 이 집단 탈당이 있지는 않겠지만 8월 22일 이후에 국민의힘의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게 보수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 시점에서 신당 창당이 됐든 아니면 뭐 제3지대에서 이후에 새로운 모색을 하는 연합 세력의 구축이든 국민의힘과 다른 어떤 보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복당에는 이제 해산될 정당이기 때문에 다시 안 들어간다면서 선을 그으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신당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보수신당을 기다린다는 거니까 아니면 자신이 창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말로는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본인이 직접 만들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제3지대를 선언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제3지대에 가려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정치 은퇴를 벌써 선언했었고요. 그리고 원내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TK에서도 홍 전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기반이 약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구시대 인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 15대 국회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5선이나 했습니다. 도지사 한 번 하고 시장도 한 번 했었죠.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본인이 내세운 브랜드가 뭐냐? 본인이 쓴 책 제목 변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방을 본인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 아직도 변방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것을 변방이라는 책 제목으로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국무총리를 이제 할 때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썰이 나왔었죠. 굉장히 뭔가 러브라인이 오고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신호를 줬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수에서 필요한 사람은 야당의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와 폭정에 맞출 수 있는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이지 않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연 독자 세력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아마 3지대의 어떤 신당 창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옥중 SNS를 남겼는데 이게 시점이 묘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석일 15일 전에 통보했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정해 보면 실제 출석 요구를 미리 하고 만약에 출석의 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 여러 차례 거쳐도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출석하지 않을 명분을 애초에 제거하겠다는 의도고요. 그렇게 해서 이 출석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관련된 수사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태균 의혹, 최근에 집사 게이트 등등 상당히 수사가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수사 진행이 됐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이 8월 6일 출석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구속영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사에 제동을 걸고 싶거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아마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유의미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특검의 일정대로 갈 것이고요. 그게 구속영장이든 추가 소환이든 8월 6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수사에 어떠한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맹탕 인사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열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대통령의 재직 중으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시즌 첫 경기 이후 손흥민이 팀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녹슬어 보였다는 혹평도 있었는데 다음 달 초 아시아 투어 이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첫 경기인 레딩전에서 손흥민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어색한 몸동작이 노출되었고 다른 선수들의 패스가 오지 않은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록으로도 증명됐습니다. 후반 45분을 뛴 손흥민의 유효 슈팅은 0개이고 드리블과 크로스 성공률도 0%였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혹평이 줄을 잇습니다. 볼터치가 매우 녹슬어 보였다거나 전체적으로 뒤처진다는 내용에 이번 경기 이후 잔류 가능성이 더 불확실해졌다는 전망도 따릅니다. 이미 최근 영입한 쿠두스와 토트넘 유망주 무어, 그리고 텔과 오드베르 등 토트넘 측면 자원이 풍부한 상태입니다. 토트넘 새 사령탑인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 거취와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My expectation is that all the players are here and they're training well. That's what I'm focusing on, and they again very impressed by them. 손흥민은 일단 팀과 함께 아시아 투어에 나섭니다. 이달 말 홍콩에서 아스널과 다음 달 초에는 뉴캐슬과 대형 마케팅 경기를 펼칩니다. 이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손흥민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앱스타인 성추문 파일 때문에 곤경에 처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최고의 경제지로 꼽히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백악관 취재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백악관이 공동 취재단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배제했습니다.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14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앱스타인의 생일을 축하하며 음란한 편지를 보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혹 제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Frankly, but I haven't spoken to him in probably 15 years or more. I wasn't a big fan of Jeffrey Epstein, that I can tell you. 백악관이 주요 언론사에 취재를 제안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엔 멕시코만 대신 미국만이란 명칭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AP통신의 출입을 차단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1심에선 AP통신이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백악관은 거의 100년 동안 출입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행사했던 공동취재단 구성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If we feel that there are lies being pushed by outlets in this room, we are going to hold those lies accountabl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 방송인 CBS와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보도를 문제 삼아 소송전을 이어가다 최근 217억 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BS 최고 경영자와 시사 프로그램 PD가 퇴사했고 시청률 1위를 달리던 심야 토크쇼의 폐지까지 예고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y're trying to silence people, but that won't work. It won't work. We will just get louder.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CNN과 뉴욕타임스 보도에도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퍼부었지만
정작 정부 당국의 보고는 보도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퇴근길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8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경기 가평군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캠핑장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나무와 집기까지 휩쓸려 내려갔는데 통신조차 곳곳이 불량한 상태라 복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소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가평군 마일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 캠핑장 앞인데요. 제 뒤를 보시면 커다란 자동차가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함께 뒤엉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산사태 상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근처에 있는 얕은 강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곳은 캠핑장 앞에 있는 얕은 강인데요. 저쪽을 보시면 커다란 나무가 뿌리까지 뽑힌 채 쓰러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캠핑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원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곳인데요. 원래 이쪽에는 각종 텐트와 캠핑에 쓰이는 집기들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산사태에 휩쓸려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사 차량이 하나 멈춰 서 있는데요. 복구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사를 치우는 작업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이곳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당시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하게 손님들을 위쪽 지대로 대피시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전기와 수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 영업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복구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마일리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광주 전남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영산강 하류와 목포 앞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타고 전남 서남권 바다에 400톤가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며 조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어선이 모여있는 항구에 나뭇가지와 잡초더미가 둥둥 떠다닙니다. 페트병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까지 섞여 있습니다. 물반 쓰레기반으로 변해버린 항구에 조업을 나가야 할 어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수쿨에 한번 걸려보면 자기가 그 다이버를 신청해서 올려야 되고 섬 사람들은 섬에 가야 되고 우리도 반시 조업도 해도 묶고서 해야 되는데 기록적인 폭우에 136km 영산강 줄기를 타고 내려온 쓰레기는 목포 앞바다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대규모 방류로 목포와 보성 등 전남 서남 해안에 밀려온 해양 폐기물만 400톤으로 추정됩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영산강 하구뚝에서 49만 톤의 물이 방류됐습니다. 하루 평균 방류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해양경찰 부두에도 쓰레기가 덮쳤습니다. 사료더미와 부러진 고목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경비함정 입출항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경 특수구조대원들도 수거 작업에 힘을 모았습니다. 집게차, 우리 경비함정의 단정, 다양한 그 기구 장비를 동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수거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지자체가 수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문이 개방될 때마다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본래 모습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남 산청 집중호우의 실종자 4명 가운데 2명이 발견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실종 신고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의 시신이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일 전남 순천에 내린 폭우로 실종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해안가 갯벌에서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인양해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순천시 동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린 70대 A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폭우 피해 농작물 가운데 대부분은 벼입니다. 수해 현장에서는 병해충 방제 작업과 함께 전염병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면적은 3,200여 헥타르, 농경지 침수 피해 면적 4,200여 헥타르의 75%입니다. 때문에 수해 지역에선 긴급 병해충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논 30헥타르가 침수됐던 경남 의령군 전곡면 일대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병해충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이 빠지고 해가 뜨면서 바로 방제를 해야 병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지 침수가 됐는데 방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올 하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복구 작업을 해야 우리 농민들이 애타는 가슴을 좀 어루만져 드릴 수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였던 의령군 대이면. 사흘 만에 대부분의 쓰레기를 치웠지만 여전히 길가엔 쓰레기가 나옵니다. 마을엔 하얀 연기를 뿜는 방역차가 등장했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남도는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에 2~3차례 방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지역과 임시 주거시설에는 매일 2~3회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도민의 건강과 2차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의 물난리로 충격을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선 시군에선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비가 그치면서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수해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의료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들고 오산시청에 들어선 경찰 수사관들이 도로과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옹벽 붕괴 사고 전담수사팀이 경기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난 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쳐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뒷차량 운전자는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졌고 얘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1초 1m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 죽었다고. 그런데 앞서 평소 이곳을 지나던 시민과 경찰이 집안 침하 등 사고 징후를 포착해 오산시에 알렸던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우측 집안이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관계자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이거 괜찮은 거냐 계속 물어봤고. 시커먼 물자국에 백태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상당 기간 옹벽 사이로 물이 흘러나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관리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시한을 모레인 24일로 정했는데 25일부터는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차에 이어 재송부 시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는 25일부턴 강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직에 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 후보자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인데 시한은 역시 24일로 갔습니다. 초대 내각을 서둘러 출범시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여권 내 거센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후임도 보수 진영에서 뽑는다는 방침인데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임명은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정부 여당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내심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모처럼 역공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사적인 심부름을 불만 없이 해내는 보좌진이 있다는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까지 터지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만 5개 넘게 쏟아냈습니다. 보좌진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다. 강 후보자도 보좌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 적 있느냐 등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문지석 민주당 의원은 딸 같아서 그랬다는 타령치한 성추행범들이나 할 법한 2차 가해 발언을 늘어놨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강 후보자 1명 지키겠다고 보좌진 2,700여 명을 모욕해야겠느냐며 갑질을 미담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안규백 의원을 콕 집어 언급해 다음 표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안과 전한길 씨 입당 또 특검 수사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던 국민의힘은 강선우 변수가 장기화하면서 민심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거로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새 정부의 우군인 진보 지지층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엄호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말 실수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발걸음이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재확인하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내린 평가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우군들은 연일 강선우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합니다. 함께 광장에 섰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성실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갑질 의혹도 기본적으로는 엄호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지도부는 보좌진과 일반 직장인은 다르다라는 말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며 보좌진 처우 개선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정작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냉랭한 여론을 알고는 있지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강행 의지를 확인한 만큼 반기를 들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의 고질적 약점인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까지 부각되고 있어 방어 전략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것 같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논란이 일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2020년 7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많은 이들이 증거도 없이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며 피해자 변호사와 여성단체를 비판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 처장이 취임하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최 처장은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으로 낙마하자 문재인 정부 때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잘못 만든 게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멍청한 기준으로 순진한 사람들만 고르다 보니 나라가 망했다고 비난했는데 야당은 인사처 수장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이거는 고위공직자들한테 아무 문제 없는 기준입니까?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과 민간 기업에서 줄곧 인사관리를 담당해온 최 처장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을 수락했다며 분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정 민주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에 투입한 무인기가 추락한 뒤 사실 은폐를 위해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을 내란 특검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취임 전부터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드론 사령부가 작성한 숙달 비행훈련 문건입니다. 문서에는 지난해 10월 15일 무인기 2대가 백령도 부근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훈련 중 무인기 한 대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파손됐다는 보고서가 국방부 감사관실에 접수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작성된 문서들이 모두 허위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밤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 가운데 한 대가 추락해 돌아오지 못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급하게 훈련 문건과 보고서를 꾸몄단 겁니다. 실제 군 내부 관계자를 통해선 상부에서 정상 비행 중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거로 보고 있는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는 인정한 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드론사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아온 정황도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과는 무관한 민간인에게 군의 기밀 작전 정보가 흘러나간 셈인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휘 계통을 어기고 작전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주요 인물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경로서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경로서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박 대령에게 경로를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국회와 법원 등에서 일관되게 밝혀왔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모해 위증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하여 모해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런데 김 전 사령관 측 영장심사에서 이른바 VIP 경로설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닌 소문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대령에게 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흐렸습니다. 확신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그걸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 얘기를 했지 않을까. 위증할 고의가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특검은 이에 맞서 김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VIP 경로서를 시인하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이 주요 인물 신병 확보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지인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혜성 씨의 지인이자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전 대표를 맡았던 윤재현 씨에 불러 3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김 씨가 지분을 갖고 있던 IMS 모빌리티의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6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노베스트 코리아 대표로 이름을 올려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인물이 도주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날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 휴가를 이유로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고 맞서다 결국 특검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특검이 17일 출석을 통보했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 부회장 측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조 부회장 측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의혹 핵심 인물들도 조사를 미루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명 씨는 날짜를 미뤄달라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환 불응을 넘어 특검의 수사를 피해 도주한 피의자 역시 골칫거리입니다. 특검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쫓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기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도주와 소환 불응으로 버티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도 면밀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34살 이지연.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이 씨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 과정에서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아쉽고 사형을 받아야 무기징역이라도 할 텐데 무기징역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조력을 받으면서 감형되거나 해서 언젠가는 나올 텐데.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단통법이 오늘 11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시장 혼란 우려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유통망에 따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가격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나 현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형태의 판매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제각각인 추가 지원금 정보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건 문제로 꼽힙니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매장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암암리에 공유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낮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공시지원금이 일부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좀 평등하게 가자라는 취지의 단통법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로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흔들린 만큼 조만간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매주 이통 3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 차별과 허위가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용자 차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시장 혼란에 대비한 후속 입법 논의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역시 날이 무척 덥겠는데요. 우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고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특히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에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무척 쉽습니다. 곰팡이를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2시간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숯을 두고 신발장이나 옷장에는 신문지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 2주에 한 번은 꼭 에어컨 필터를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